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파리올림픽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의 메달 소식과 함께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했지만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사법 관련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박세진입니다. 해외에서 대북 첩보 업무를 하는 군 정보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비밀 정보원들의 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정황이 나오면서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비밀 요원까지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30일 국군정보사령부 해외공작부서 소속 군무원 A씨가 중국 동포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했고 그 가운데에는 대북 작전 코드명을 비롯한 블랙 요원들의 실명과 위장직업, 위장업체명 등 기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군 검찰이 군사기밀 누설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군사기밀 다량이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군 법원이 신속하게 조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정보사가 지난 6월쯤 유관 기관의 통보로 이번 사건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며 북한으로 기밀 정보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우리 군이 해외 파견 인원을 즉각 복귀시키고 출장을 금지시키는 한편 시스템 문제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정부가 구축해온 대북 정보망 및 군사 정보망을 와해시킨 심각한 사건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훼손된 정보망을 복구하는 데는 최소 30여 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공명정대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소식을 전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사안을 분석하고자 한 노력이 엿보이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됩니다. 먼저 보도에 따르면 군이 이번 기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지난 6월로 알려졌는데 최초 인지 시점부터 2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며 혐의자에게 뒤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를 살펴보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은 우리 요원들의 생명이 걸린 만큼 촌각을 다투는 조치가 필수적이었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수사가 지연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주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 화면 구성에서도 개선될 점이 있어 보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의 핵심 부대는 국군 정보사령부입니다. 하지만 보도에 등장하는 군 관련 화면은 국방부 중앙군사법원,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청사입니다. 정보사령부가 사안의 핵심 부대인 만큼 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화면이 구성되었다면 시청자들이 사안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 모여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연합훈련 실시 등의 공동대응을 처음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으로 향후 한일 간 안보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29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개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3국 장관이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3국 장관이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의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 각서의 발효를 선포했다고 전하며 이번 각서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이라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와 별개로 한일, 한미 국방장관 간 양자회담이 각각 열렸고 한일 회담에서 양측은 국방교류 연간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며 고위급 상호 방문과 부대 간 교류, 한일 수색 구조 훈련 등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 회담에서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비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고려할 때 이번 3국의 국방장관 회담은 향후 우리나라의 군사, 외교, 안보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연합뉴스TV가 발빠르게 회담 결과를 전하며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번 회담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회담의 핵심 결과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는 용어가 비군사 전문가인 시청자들에게 생소하다는 점에서 보완 설명이 필요했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과의 외교적, 군사적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나라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평가해보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번에 체결된 협력 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각국의 이익에 따라 각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향후 보도에서는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깊이 있게 다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어린 딸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하며 그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추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김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현 시점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어린 김주애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도 비공개 활동을 병행해 안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는 국가정보원이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주애에 대한 호칭이나 군사 경제 분야 활동에 등장하는 것 등을 근거로 국정원이 후계자 구도가 굳어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합뉴스TV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김주애에게는 오빠가 있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을 지도자로 내세운 적은 아직까지 없다며 김주애가 후계자의 길을 밟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첫째 아들, 둘째 딸 김주애, 그리고 성별이 불명확한 셋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들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추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박 의원의 발언을 함께 전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정보는 극히 제한된 출처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북한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 씨 일가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정보에 있어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등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리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김주애 후계자설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만큼 국정원의 발표와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서도 함께 다룸으로써 시청자들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풍경여지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풍경여지도에서는 경남 함양으로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방송은 대봉산 자락 500m 고지에 함양의 자연을 품은 특별한 맛을 찾아가며 시작됩니다. 수풀이 우거진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인적이 드문 곳으로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집 한 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발을 들이자마자 향긋한 바질 향이 가득 퍼지는 이곳. 도대체 이 산속에서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장소도 재료도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곳은 범상치 않은 장소만큼이나 만드는 빵도 평범한 빵이 아닙니다. 밀가루 대신 쌀가루 반죽에 식물성 원료만 넣어 비건빵을 만든다는 다솜씨. 비건빵은 우유, 버터, 달걀 등의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빵인데요.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시기에 귀촌해 이 특별한 빵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귀촌 후 배달 음식 대신 자연의 품에서 얻은 제철식 재료와 더욱 가까워졌다는 다솜씨. 빵도 함양에서 자란 청정 재료를 듬뿍 넣어 만들고 있다는데 여름이면 직접 키운 바지를 재료로 사용한답니다. 사계절이 키워낸 제철 재료로 누구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빵을 만들고 싶다는 다솜씨. 도시를 떠나 안착한 산골에서 자신만의 정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번엔 함양 도심 한가운데 짙푸른 녹음을 찾아가 봅니다. 2만여 그루의 나무가 빼곡하게 우거진 이 거대한 숲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림, 함양상림인데요. 천년을 살아온 숲에 걸맞게 블루폭포 전망대에 올라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촬영 당일 아침까지 세차게 쏟아진 비,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진 날씨에 상림의 역할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상림이라는 제방을 쌓아서 많은 비가 내려 물이 차올라도 그 물길을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인공숲. 지금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건강도 톡톡히 지켜주는 치유의 천년숲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어디선가 절도 있는 우렁찬 기합 소리가 들려오는데 칼군무 연습 중이 아니라 헬스 투어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잔디에서 걷기부터 스트레칭 그리고 뇌 운동까지 시청자들도 따라해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법들을 잘 알려주시는데요. 그런데 상림숲 헬스 투어의 특이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바로 활동 대부분이 맨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맨발로 걷는 것은 지압이나 집중력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1.2km에 달하는 맨발 산책로를 걷다 보면 자연의 생동감과 평온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리산 아래 마을 어귀. 외따로이 떨어진 한 창고 앞에서 제작진이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그 앞에 의문의 차 한 대가 서더니 따라오라고 손짓합니다. 섬찟한 경고판들을 지나 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하던 그때 웬만한 운전 실력으로는 명함도 못 내밀 난코스. 쉴 새 없는 핸들링이 필요한 이곳은 함양읍에서 지리산으로 향하는 고갯길 지안제입니다. 이곳은 과거 남해안의 소금과 해산물을 내륙으로 운송하던 통로였다는데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빼어난 경치 덕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도 뽑혔답니다. 특히 뱀처럼 휘어진 이 급커브는 전국 라이더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는데요. 아슬아슬 스릴 만점, 예술에 가까운 와인딩 코스. 라이더들의 마음을 훔칠만 하죠. 지안제 너머로 이어진 고갯길을 오르다 보면 행운을 숨겨둔 곳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오도제는 길을 걷다가 돌을 깨우친다는 뜻으로 돌을 깨닫게 되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기꺼이 쉴 곳을 내어주는 인심은 오도제 너머 작은 마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이들 사이 소문난 명소가 있다는데 평범한 시골집 같아 보이는 이곳에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찾아오는 이곳의 정체는 바로 민박집. 산골 마을의 흔한 가정집이었던 곳이 인기를 얻게 된 건 20년 전 길 잃은 여행객에게 베푼 온정이 입소문을 타면서부터라는데요. 멀리서 온 손님들을 허투루 대접할 수 없다는 주인장. 식사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비밀 창고로 향합니다. 주섬주섬 꺼내는 하얀 팝콘 같은 것의 정체는 직접 말린 아카시아 꽃. 플레이팅이라도 하려나 했더니 노릇노릇 튀겨냅니다. 자연 속 천연 재료들의 맛에 손맛이 더해지면서 금세 군침 도는 밥도둑으로 변신하는데요. 주인장의 인정받은 감자조림도 맛깔스럽지만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빛깔부터 남다른 이 수제 도토리묵. 시중에 파는 묵과는 차원이 다른 이 탱글한 묵은 농사부터 직접 묵을 쑤는 것까지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닌데요.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게 자연과 주인장의 합작품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품 같은 지리산에서 푸근한 밥상을 나누는 산골 민박집. 정을 담은 밥 한 끼에 보물 같은 인연들이 쌓여가고 있는 따뜻한 곳입니다. 자,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다영 학생, 이번 풍경여 지도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민박집에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데요. 저를 포함해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쉬는 날 함양에 방문해서 이 주인장의 손맛부터 따뜻한 온정까지 한번 느껴보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힐링을 하고 돌아오면 또다시 바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고대학교 오다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이고 그 사전적 의미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관련 서비스와 부품을 만드는 산업의 통칭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이 IT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요. 만약 전 세계 컴퓨터가 멈춰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달 19일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사상 최대의 글로벌 IT 대란이 일었는데요.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 세계 850만 기기가 파라 화면과 함께 버그가 난 거죠. 멈춰버린 것인데 먼저 이번 사태의 발생부터 복구 상황까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한국일보를 포함한 국내 주요 언론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전 세계 곳곳에서 MS의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등 주요 외신들 역시 이번 IT 대란을 사상 최대 규모의 IT 중단 사태라 표현했습니다. 예. KBS는 문제가 발생한 지난달 19일에 AP통신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번 문제가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네. 이후 경향신문은 해킹 위협을 막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인 펠컨 센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IT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이버 보안 기업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대표가 사과를 했다고 매일경제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YTN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복구 작업은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지만 일부 서버나 컴퓨터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시 부팅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완전 복구까지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여러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헤럴드 경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의 상황을 보도하였습니다. 19일 오후 3시 30분께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주요 저비용 항공사의 발권, 예약 시스템을 포함한 온라인 홈페이지에 주요 기능에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약 12시간 후인 20일 오전 3시 30분에 복구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입니다. 아시아경제는 과기정통부의 브리핑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요. 정부는 국내 저가 항공사 3곳과 게임업체 2곳 등 10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반면 SK, KT 등 기간통신사,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등 데이터 센터 8곳 등에서는 다행히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이번 장애를 이렇게 비율로 따져보면 그 윈도우 기반의 기기 단 1%에서 발생한 건데 그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업계부터 방송, 통신, 금융까지 피해가 속출을 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줄 소송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 파장에 대해서 언론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네, 실제로 IT 대란이 발생하고 원인 파악 및 1차 복구가 끝난 시점부터 많은 언론사가 이번 IT 대란의 파장에 대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예. 한국일보는 CNN 보도를 인용하며 이번 사태가 상당히 많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쳤고 일부는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로도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최소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망을 하였는데요. 세계일보는 CNN 방송의 보도를 인용하며 IT 대란을 초래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사과를 하였긴 하나 정작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이 소송을 통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항공편 취소에 따른 수익 감소와 항공편 지연에 따른 인건비, 연료비, 추가 지출 등으로 항공사에 큰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번 IT 대란에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0일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긴급 회의를 열고 IT 대란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습니다. 정부 측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피해 고객사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보상 등 문제에 대해서 미국 본사와 계속 논의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아직 배상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향후 항공사와 관계 대책 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언론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자면 이번 IT 대란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결함이 전 세계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비슷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MSI 클라우드보다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피해가 좀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정도는 아닌 것이 뭐냐면 우리 역시 카카오의 뭐 통신 장애라든가 행정 전산망이 먹통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때문에 이 IT 인프라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떤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국민일보는 IT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백업 시스템을 확보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멀티 클라우드란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동시에 사용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예. 한편 서울신문은 이번 계기로 국내 전산망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였는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 기관망인 KT통신망 마비 그리고 2022년에는 카카오톡 마비에 이어 지난해에는 정부24 서비스 중단과 법원 그리고 교육 전산망 장애 등 큰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사태와 같이 기술적 충돌로 인한 장애뿐만 아니라 해킹을 포함한 사이버 테러로 인한 유사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예. 한국일보는 이번 사태가 이른바 초연결 사회의 위협과 취약성이 다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책만큼이나 사후 보상 규정 등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자신문은 과기정통부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에 IT 대란 예방과 대응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IT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도입과 이를 지원할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번 사태는 이 사소한 통신 장애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어떤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언론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IT 대란과 관련하여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반복이 향후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문제가 개인보다는 항공이나 의료 등 특정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고 언론이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언론이 이번 사건을 IT 대란으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정작 상당수의 국민은 대란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미 KT통신망 마비, 카카오톡 마비, 그리고 정부24 서비스 중단 등을 경험하며 IT 대란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쉬운 것은 언론이 이러한 사안을 보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쉽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많은 언론은 이번 문제의 원인으로 커널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널은 컴퓨터의 운영 체제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소통하고 자원을 관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이런 IT 용어를 남발하거나 제대로 된 해석을 추가하지 않는 기사가 상당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국민들이 뉴스를 이해하는 데 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고요. 결국 이러한 장벽은 해당 사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뉴스를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언론은 전문적인 영역일수록 쉬운 용어로 대체하거나 전문 용어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비책을 제시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 산업과 정책적 사항을 감안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현재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에 IT에 대한 대비책을 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보도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즉각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책을 제시한 대표적인 보도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언론은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정책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 기억해야 될 내용까지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